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들여다가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실천적 지혜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불안한가? 여러분,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인공지능만이 할 수 있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 세네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뭐 일을 시키는, 인간이 이걸 잘 못해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발로 차버릴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고 그렇죠. 뭐 다 건너 다 스승인 거죠. 뭐.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그냥 소크라, 플라톤, 소플,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나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달변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깨달음을 주는 산파술의 대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스승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잖아요. 그러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뭘 가르쳐 줬느냐, 그걸 생각해 보기 전에 스승인 소크라테스한테 뭘 배웠을까? 그 사람이 했던 거하고는 이 사람은 다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플라톤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단어, 이데아. 이데아.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찾는 진리는 여기 있지 않고 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데아의 세계, 저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절대적 기준은 세상 바깥에 있다. 이 플라톤한테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전혀 다른 철학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라톤이 이데아 저쪽에 가서 진리를 찾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실에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이데아는 모든 사물, 사람, 개별자 안에 이데아가 있다. 정말 스승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여기 오신 우리 학생들도 스승과 결별을 선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지만 이상주의자인 스승한테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사상가로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라파엘로라는 화가 아시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거.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아테네 때 그때 이 수학자부터 시작해서 기하학자 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을 다 한 그림에다 갖다 놓고 그 정중앙에 두 사람이 있어요.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과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플라톤은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 수평하지만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플라톤은 저 세계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손을 쳐든 거고, 거기 아니고 막 여기야. 이렇게 스승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하늘을 지향하는, 저 이데아를 지향하는 플라톤과 땅을 지향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탄생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실천적 지혜,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실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딜레마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 지혜를 찾아본 거를 이제 프로네시스라는 전문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제가 이제 진짜 전문가가 갖춰야 될 어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뭘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천적 지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올바른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실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답이 없는 딜레마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야. 근데 지금 당장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바로 실천에 옮겨야 돼. 이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언제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진리가 달리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는 이제 똑똑함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전문성이 뭘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전문성 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에피스테마. 예. 뭐 이피스테마인지 에피스테마인지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배경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이건 이제 진리에 통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로 통하는 거를 이제 에피스테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약간 상반되는 걸 테크네라고 해요. 테크네는 뭐냐면 뭔가를 만드는 실천적인 노하우예요. 예? 이쪽에는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프로네시스는 뭐냐? 바로 저 두 가지를 몸에 안고 특정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실천인 건지를 깊이 숙고한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실천적 지혜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실천적 지혜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병원에 청소부가 병원실을 청소해. 병실을 청소하는데 그 방에 있던 환자가 잠깐 나갔어요.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이 병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청소하는 사람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여기 왜 청소 안 하냐고. 근데 여러분 청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의 청소부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청소했잖아요. 뭐 같이 화를 내거나 그럴 거죠. 근데 이 청소부는 이 상황을 숙고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아픈 환자한테 어떻게 행동할까? 깊이 숙고를 한 다음에 청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매뉴얼에 나온 걸로 따지면 몇 시에 청소를 했는데 환자가 야단쳐. 그러면 내가 이미 청소했는데 너 야단치니까 그럼 둘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실천인지를 잠시 숙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사람이 환자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잠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감한 거예요. 아, 저 환자가 아프지, 맞아. 그러면 저 환자를 위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뭘까? 아, 청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인데 사실 이런 실천적 지혜가 점점 사용하기고 그다음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점점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힘든 걸 누구한테 맡겨요? 기술한테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접속을 많이 합니까? 하루 사이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요. 접속. 예. 두 번째, 여러분 삶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밀도나 각도는 줄어든다고 그랬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속성 재배가 지금 만행합니까? 숙성 시켜서 뭔가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속성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불편한 거 좋아하세요? 편리한 거 좋아하세요? 편리한 거. 불편한 건 누구한테 맡겨요? 기계한테. 자, 그다음에 마지막 효율과 효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투입하고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효율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안 나와.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면 접촉보다는 접속이 많아지고 밀도, 각도보다는 속도가 빨라지고 숙성보다는 속성이 많아지고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게 많아지고 효과보다는 효율이 높아지면서 저 바깥에 있는 게 자꾸 기술이 저렇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깊이 숙고하고 이런 습관이 점점 없어지면서 기술은 스마트해지지만 사람은 스튜핏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걸 자꾸 이제 거기다 맡기니까 우리 머리의 용도가 앞으로 세 가지밖에 안 남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찾아왔을까 아니면 제 머리를 써서 찾아왔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여기 찾아주는데 내가 머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용도가 불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한테 맡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가 앞으로 세 가지가 첫째 머리가 언제 필요하냐면 베개 벨 때. 그다음에 모자 쓸 때. 세 번째,
머리 쓰실 때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 세 가지 용도 이외에는 복잡하고 힘든 걸 누구한테 맡겨요? 기계한테 맡기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상실되고 기계가 그걸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실천적 지혜를 발굴하려면, 개발하려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을 다 끌어안고 그걸 통합시켜서 모순을 끌어안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기업으로 따지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시원섭섭하시죠? 예. 시원하고 섭섭한 거는 시원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양극단이 끌어내자. 이게 양자병합. 예? 그래서 정말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접촉. 자꾸 이렇게 땅과 사람과 딜레마 상황과 접촉하면서도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전 세상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의 이런 지식도 자꾸 흡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클릭과 터치는 자꾸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꾸 만나야 되고. 예?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나디지다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날로그가 있어야 디지털에 꽃이 피는데 잘못 착각하면 아날로그를 싹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저 아날로그 땅에 가서 누군가 벼농사를 져야 땀 흘리고 그걸 디지털로 유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날로그는 안 하려고라는 뜻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휴먼과 AI의 융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협업을 해서 이제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를 쌓으려면 즉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인공지능도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 인공지능이 표정이 막 호기심이 어려가지고 딱딱 우리가 막 나무를 찍는데 아이가 지나가다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저 딱따구리는 왜 두통에 안 걸려? 인공지능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 타자의 아픔을.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픈 부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은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반성할 때 머리를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반성하세요? 가슴에 대고 반성하세요? 가슴에 대고 반성하잖아요. 진짜 생각은 가슴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요. 쉽게.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아픔이 포착되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지 계속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연속해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세상을 바꾸냐?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됐을 때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딜레마 상황, 위험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실천 저런 실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탄생하는데 그때 이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지혜가 소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 시작은 호기심의 질문으로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계속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몸에 체화되는 것. 이게 저는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짧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다.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메리 올리버라는 작가가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예, 뭐라고요? 질문하는 능력.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능력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질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예, 사랑은 곧 질문인 거예요.
처갓집의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 친구가 밤에 잘 들어갔는지, 비가 오는데 우산은 갖고 간 온통 질문이었다가 점점점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해. 밥은 먹었는지, 막 잠은 잤는지, 땅은 팔아 먹었는지, 막 이런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사랑할 때 정말 이전과 다르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질문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없어지면 사랑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말고사 문제를 스스로 출제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찾는 능력은 계속 배워왔지만 질문하는 능력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거는 인공지능이 yes, or no 이렇게 답을 찾는 거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질문을 만드는 능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 기계의 존재 이유, 인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 뭐예요? 질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능력, 문제를 잘 내는 능력, 이런 인재를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문제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더 살펴보죠.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 다리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6개. 예, 6개. 앞에 있는 이 다리, 이건 다리가 아니에요. 수염이에요, 수염. 개미 다리가 8개라는 이런 몰직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여러 개죠, 여러 개. 응? 근데 개미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진아한테 물어봤어. 야, 진혜야, 너는 저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도대체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진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더니 여러분이 지금 진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생각해요. 그때부터. 예. 정말 질문이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저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야? 두 번째 질문. 내 여기 왜 와 있지? 세 번째. 여기 있는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3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신 나가봐야 이런 정신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한테 당신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정신 세계가 혁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거 뭐냐? 공감 능력이에요.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 예? 그래서 공감 능력은 머리로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저 일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그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예, 저 일본의 작가 중에 한 친구가 상대의 마음을 못 읽는 것, 이게 바로 미래의 문맹자라는.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못 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는, 못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은 이 생각 사자를 보더라도 밭전자와 마음심자, 여러분 생각 사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에 밭전자가 있죠. 밑에 마음심자가 있고, 이 밭전자는 밭이 아니고 인간의 숨골을 뜻하는 상형 문자래요. 그리고 밑에 마음심은 심장이고, 그러니까 위에는 머리, 밑에는 심장. 생각이 이미 머리하고 가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웜 하트는 없고 쿨 헤드만, 그걸로 생각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재수없는 천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머리는 스마트한데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상상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자의 아픔을 포착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내가 고쳐줄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감 능력 다음에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상상력이냐면 구체적인 현실에서 타인의 아픔을 포착한 다음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러니까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공상, 허상, 망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아픔을 그걸 포착해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이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알람 시계를 이렇게 차례로 맞춰놓고 출근을 무의식에 이렇게 끄고 끌어안고 자다가 뒤늦게 출근해가지고 혼났던 아픔이 많죠. 그죠? 그럼 이런 아픔, 자, 아픔을 포착했어요. 알람 시계와 고객이 만나는 접점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안감,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포착한 사람이 새로운 알람 시계를 만들어냈어요. 알람이 쫙 울리면요, 알람의 퍼즐이 풀려. 그래서 알람 시계를 끄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풀렸던 퍼즐을 다시 맞춰야만 시계가 꺼지는 이런 알람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런 알람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발상이 뭐냐면 알람 시계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공감 능력을 다음으로 이제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저 사람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맞아. 이런 알람 시계를 만들면 되겠네. 어떤 알람 시계는요, 알람 때가 되면 삼겹살을 굽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 온 방에 삼겹살 냄새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걸 포착해가지고 그걸 치유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아픔은 뭐냐면요, 귀찮음.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럼 면도하는 귀찮음을 찾아가지고 포착한 사람이 남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혁신적인 면도기를 개발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면도도 되고 이발도 되는 이런 기계가. 우리 여학생들, 여성들은 또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하잖아요. 그죠? 화장 평균 몇 분 정도 하나요? 한 2, 30분 하나요? 아무튼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혁신적인 화장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이렇게 스탬프처럼 딱 찍으면 바로 출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장난기로 볼 게 아니라 저런 걸 만든 사람들의 발상 구조는 뭘까? 아, 타자의 아픔을,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포착한 사람이 저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상상력 그러면 이그 노벨상 들어보셨죠? 이그 노벨, 노벨상 타다가 굴러 떨어진 사람들. 이그 노벨상은 이런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도대체 몇 장을 찍으면 눈 안 감는 사람이 나올까? 이런 걸 연구한 사람. 그 다음에 곰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이 곰을 가까이서 보다 물려 죽을 뻔한 아찔한 체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르수와 같은 우주복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비 2억을 투자해서 옷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옷을 입고 행복하게 곰 앞에 가서 이렇게 곰을 보는 이런 걸 개발한 이그 노벨 의료학상. 한국 사람들이 이그 노벨상 탄 사람 5명인가 6명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이그 노벨상을 탔어요. 이그 노벨상이 바로 호기심, 재미, 상상력의 산물로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그 노벨상을 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실천적 지혜. 자, 이 지혜가 탄생되는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코닥이라는 회사에 한때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만들잖아요. 필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막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뭐가 버는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필름이 뭘까? 아, 세상을 담는 어떤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 그릇.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지혜가 언제 탄생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유치원생이나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만드는 이 고민하는 순간에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공하는 거를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걔가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지혜로운 인간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가 뭔지를 제가 레모네이드 사건에 비추어서 미국에 아들하고 아빠가 야구장에 갔어요. 아들이 레모네이드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손을 잡고 아들 손을 잡고 레모네이드 매점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사줬어요. 근데 그 레모네이드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레모네이드예요. 그런데 아빠는 이제 레모네이드 달라고 그러니까 매점 주인은 누가 먹을 걸 전제하고 준 거예요. 아빠가. 그죠? 그러면 아빠는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죠. 모르고 샀으니까 그걸 아들한테 준 거죠. 아들이 이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도수 5도짜리는 맥주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고소해버렸어요. 미성년자한테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자,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미성년자한테 알코올을 먹인 아버지는 중형에 처한다. 판사가 판례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가 없는 판사라고 예를 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 상황에서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아빠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거를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를 판사는 생각해 봤나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를 생각해 봤나요? 매점 주인은 알코올 도수 5도짜리를 아들이 먹을 건지 아빠가 먹을 건지 누가 먹을 건지를 팔았죠? 아빠가 먹을 걸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숙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과거의 판례대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식으로 실천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딜레마 상황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실천인지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 회색지대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실천을 해서 이 딜레마 상황을 탈출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천적 지혜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쉽게 해낼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책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천적 지혜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인공지능을 여러분 평생 비서로 데리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